2022년의 기억, 아직도 선명하시죠? 아, 그럼요. 비트코인을 맡기면 뭐 높은 이자를 준다던 곳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먼지처럼 사라졌던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네네. 셀시우스 블록파이, 정말 무슨 연쇄 붕괴 현장을 보는 것 같았죠. 맞아요. 그 이후로 비트코인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는 건 거의 금기어 같은 일이 됐어요. 상상도 하기 힘들었죠. 완전히 그냥 얼어붙은 폐허나 다름없었죠. 신뢰라는 기반이 통째로 무너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지금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새로운 싹이 트고 있다는 겁니다. 아, 새로운 싹이요? 네, 그 신호탄이 바로 자포뱅크가 쏘아 올린 1억 달러짜리 펀드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한번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2022년의 그 대붕괴랑 지금의 움직임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고 왜 다른 건지, 네, 비트코인을 보유한 당신에게 이것이 어떤 기회와 위험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자포뱅크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합니다. 아, 자포뱅크? 네, 2022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신생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2013년에 설립됐으니까 거의 비트코인 역사와 함께해온 살아있는 화석 같은 존재 아닌가요? 하하,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이들은 처음부터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사업 모델을 계속 고수해왔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 고객의 비트코인을 정말 철저하게 안전자산처럼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둘째는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나 달러를 맡기면 이자를 주는 예금 서비스. 이 세 가지입니다. 잠깐만요. 들어보니까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수신, 여신, 보관, 이걸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에 그냥 그대로 적용한 거네요.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이 모든 서비스가 처음부터 영국 규제 당국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아, 규제? 네. 2022년에 무너졌던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세금 회피처 같은 곳에 서류상 회사만 두고 사실상 무법지대에서 영업했던 것과는 이건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처음부터 제도권 금융의 룰을 따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돈을 가지고 위험한 장난을 치지 않겠다. 모든 건 규제 당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신뢰를 계속 쌓아온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이들이 자포비잔틴 BTC 크레딧 펀드라는 상품을 내놨을 때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초기 자금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그 펀드의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죠.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준다. 이 기본 개념은 2022년의 상품들이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선 아니 그때랑 뭐가 다른데 이런 의심부터 들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개념은 비슷한데 엔진이 완전히 달라요. 엔진이요? 네. 이 펀드는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을 받아서 힐버트 그룹이라는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다른 기관에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냅니다. 아, 운용사가 따로 있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누구에게 어떻게 빌려주는가 하는 부분이죠. 바로 그 기관 수준의 심사를 거친다는 그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말이 좀 그럴듯한데 그냥 마케팅 용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2022년고의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2022년 모델은 사실상 묻지마 대출이었어요. 묻지마 대출이요? 네. 제 지인 중 한 명이 셀시우스에 돈을 넣었는데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 10%를 주니까. 와, 그 10%가 어디서 나오는지, 내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죠. 그냥 그 숫자만 보고 홀렸던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기관급 심사는 정반대입니다. 전문투자위원회가 대출을 요청한 기관의 재무제표, 자산 현황, 신용도를 아주 샅샅이 뒤집니다. 아, 정말 꼼꼼하게 보는군요. 그리고 사전에 설정된 리스크 한도,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의 전체 자금의 5% 이상은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철저히 지키죠. 한마디로 시장이 아주 혹독한 수업료를 내고 똑똑해진 겁니다. 네. 투자자들이 먼저 묻기 시작했어요. 내 비트코인 도대체 누구한테 빌려주는 겁니까?
담보는요? 듣고 보니 2022년의 악몽을 다시 한번 복귀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블록파이, 셀시우스, 보이저. 정말 이름만 들으면 업계를 호령하던 거인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탐욕이 만든 레버리지의 도미노였습니다. 레버리지의 도미노? 네. 원인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리스크 관리의 완전한 실패였죠. 그 도미노의 첫 조각은 뭐였나요? 예를 들어 셀시우스의 경우에요. 고객에게 연 10%가 넘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비트코인을 예치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비트코인을 담보도 거의 없이 혹은 아주 불충분한 담보만 받고 3에로우즈 캠피탈, 3AC 같은 고위험 헤지펀드에 빌려줬습니다. 자기들 돈도 아니고 고객 돈을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3AC는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더 위험한 데 투자했겠죠? 맞아요. 더 위험한 테라 루나 프로젝트 같은 곳에 투자했죠. 모든 게 서로 연결된 거대한 레버리지의 연쇄고리였던 셈입니다. 아, 그러다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가장 약한 고리였던 테라 루나가 무너지면서 3AC가 패산하고 돈을 빌려줬던 셀시우스와 보이저가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그야말로 금융재앙이 펼쳐진 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하나가 무너지자 모든 것이 무너진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 끔찍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도 투자자들이 왜 다시 이 시장에 돈을 넣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정말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의 판이 2022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 가지 안전장치를 걸어 잠궜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담보입니다. 담보라면 돈을 빌려줄 때 뭔가를 맡아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의 그 무담보, 저담보 대출은 이제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대출금의 100% 이상, 보통 120%에서 150% 가치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는, 즉 초과 담보가 기본 원칙입니다. 잠깐만요. 담보가 확실해졌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하룻밤새 50% 폭락하면 120% 담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담보 관리 시스템이 중요해진 겁니다. 담보 관리 시스템? 네, 단순히 담보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실시간으로 담보 가치를 평가해서 일정 수준, 예를 들어 담보 비율이 110%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청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 시스템이 자동으로요? 네, 돈을 빌려간 곳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장 가격에 따라 시스템이 먼저 움직여서 원금을 지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초과 담보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네, 2022년에는 돈을 빌려간 기관 자체가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돈을 빌리는 주체도 달라졌습니까? 네, 고객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누구나 쉽게 고수익, 이걸 내세우면서 공격적으로 영업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잡보뱅커 같은 곳의 핵심 고객은 자산 규모가 큰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아, 이들은 20%짜리 초고 수익보다는 5%짜리 안정적인 수익을 훨씬 더 선호하죠. 시장 자체가 투기꾼들의 놀이터에서 훨씬 더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무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규제겠네요. 바로 그거죠. 예전엔 사실상 무법지대였잖아요. 그렇죠. 사고를 쳐도 책임을 물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영국 금융당국이라는 어른이 지켜보고 있는 셈이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자들이 보호를 요청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생긴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심이 되죠. 그럼요. 자포뱅크 외에도 2022년에 그 대위기를 견뎌낸 플레이어들이 있죠. 코인베이스, 에이브, 레드엔 같은 곳들이요. 네,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담보 기반 대출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시장의 광기 속에서도 끝까지 고수했다는 점입니다. 아, 모두가 막 고수익 파트에 취해 있을 때 이들은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대출 모델을 묵묵히 지켰던 거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도 방식의 차이는 있잖아요. 에이브 같은 경우는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모든 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탈중앙화 모델이고, 그렇죠. 코인베이스나 레드웨는 중앙화된 기업이 운영하는 모델이고요. 맞습니다. 본질은 같지만 신뢰의 근거가 다릅니다. 에이브 같은 디파이는 코드를 믿으라,
트러스트 더 코드라는 방식입니다. 코드를 믿어라. 네, 모든 대출과 청산이 인간의 개입 없이 투명한 블록체인 코드 위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니 회사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파산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코인베이스나 자포뱅크 같은 중앙화 모델은요? 이쪽은 규제를 믿으라, Trust the Regulator라는 모델입니다. 아, 규제를 믿어라. 네, 코드 대신 법과 제도가 당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약속이죠. 지금 시장은 이 두 가지 모델, 즉 기술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서로 경쟁하고 또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좋다기보다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해진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상장사 메타플래닛의 전략인데요. 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받았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 돈을 왜 빌렸고 어디에 썼냐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은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너무나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유한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이건 마치 부자들이 수백억짜리 피카소 그림이나 강남 빌딩을 팔지 않고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그런 상류층 자산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럼요. 비트코인을 단순한 시세 차익형 투자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생산 자산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출받은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레버리지 전략까지 사용합니다. 그건 정말 대담한데요.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고 오히려 담보로 맡겨 돈을 만들어내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더 산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군요. 이것이야말로 비트코인 고래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 활용법입니다. 단순 투자를 넘어선 매우 정교한 금융 전략의 단계로 들어선 거죠. 이런 기관이나 고래들의 전략을 들으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내 비트코인도 그냥 지갑에 썩히지 말고 이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2022년의 패턴을 그대로 기억하고 대입해보는 겁니다. 2022년의 패턴이요? 네, 만약 당신 앞에 어떤 비트코인 예금 상품이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면 그건 2022년에 유령이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해요. 어떤 특징들인가요? 첫째, 시장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둘째, 당신이 예치한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 구조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경우 우리만의 특별한 비법 같은 말을 한다면 일단 의심해야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대출 시 요구하는 담보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이건 그만큼 위험을 투자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2년의 붕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비트코인 대출 시장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단기적인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용 대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안정적인 담보자산으로 인정하는 금융 인프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기판에서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담보자산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것은 앞으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훨씬 더 다양하고 정교한 금융 상품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트코인 담보 주택 대출이나 비트코인 연금 상품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또 비트코인을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죠.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기초 자산이 되어가는 과정의 초입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금 다시 열리고 있는 비트코인 대출 시장은 2022년의 그 레버리지 도박판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과 플레이어들로 채워지고 있군요. 네. 초과 담보, 기관 중심, 그리고 규제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믿고 투자하는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변동성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당신이 한번 깊게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 금처럼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디지털 금과 같은 핵심 담보자산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자리 잡는다면 그 단단한 반석 위에서 파생될 다음 금융 혁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